증가할 때 압력이 감소한다. 그 문제지요. 맞아요. 2번에, 어딨지? 2번에 정답 5번 맞아요, 친구들. 미안해요. 2번에 정답 5번 맞아요. 재원이는 왔고, 방금. 누구 안 왔지? 현재. 혜영이. 네. 혜영이 어디 갔어? 일단 전화해주세요. 얘들아, 3학년 1학기 때 전자기와 양자 선택하신 분 손. 3학년 1학기 때 전자기와 양자 선택하신 분. 3학년 아직 선택 안 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영어는 2학년 2학기까지만 연결해서 듣고 3학년 1학기는 별로 추천 안 했어. 3학년 1학기 전자기와 양자. 진짜 안 해요. 너네 안 들어? 선택 안 했어? 추천하고 그러시잖아요. 왜냐면 물화생은 다 이어서 보통 학교에서 밀어줘서. 영어는 그냥 자발적으로. 선택 과목이 3학년 때는 세 과목 선택할 수 있어서 그 미적분 그거랑 같이 섞여서 들어갔구나, 개수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얘들아. 오늘 열기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 이어서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열역학체 1법칙까지 했고요. 오늘 열기관이랑 열역학체 2법칙 그리고 단진동까지 일단 가보고 싶은데 해보도록 할게요. 69페이지 열기관과 열효율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열역학체 1법칙 공부했었지요. 자, 열역학체 1법칙 나타내자 어떻게 됩니까? Q는 델타 U 더하기 W와 같이 나타냈습니다. 이때 Q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어? 열량이고요. 델타 U는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 W는요. 1이었지요. 그래서 열 출입에 따라서 Q의 값 양이나 음이나 0이 될 수 있고요. 내부 에너지는 누구랑 짝꿍이라 그랬어요?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 증가, 감소 일정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들아 W는 누구랑 짝꿍이라 그랬지? 부피 변화량입니다. 그럼 델타 V에 따라서 1도 양의 값, 음의 값 0이 될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상황 4가지 등온, 등적, 등압, 단열 이렇게 4가지 경우를 살펴봤고요. 등온이면 어떤 값이 0이 된다 그랬어? 등온. 델타 U가 0이 돼야 돼, 얘들아. 그 다음 등적이면 어떤 값이 0이 된다? W가 0이 되는 거고, 단열이면요? Q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등압이면요? 델타 P가 0인 거지, 얘들아. 그럼 0이 되는 값 있어, 없어? 없어요. 플플플이거나 마마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역학체 1법칙이랑 우리가 같이 쓰는 게 압력, 부피, 온도, 셋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럼 압력, 부피, 온도, 셋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내자? PV는 T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보면서도 보셨겠지만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관련된 문제가 다음 장에 나오겠다. 다음 장에서 우리 이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열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우리 통합과학 때 화력발전소 배웠던 거 기억날까? 핵발전도 마찬가지야. 그럼 화력발전소에서는 에너지원이 뭐예요? 에너지원.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야. 그럼 화석연료에 저장된 에너지의 형태는 뭐야? 화석연료에 저장된 에너지는? 그렇죠. 화학에너지로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발전소니까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야. 화력발전소에서는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까지 꺼내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됩니까? 순차적으로 갈까요, 얘들아? 화력발전에서는 화석연료 어떻게 합니까? 연소시키지요. 화석연료 연소시키면 어떤 에너지로 전환됩니까? 얘들아, 태웠다는 거야?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근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발전이니까
전기 에너지라고. 근데 이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다. 운동 에너지의 다른 표현은 역학적 에너지 또는 역학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화력 발전에서 이 열 에너지를 어떻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물을 끓여서 증기에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서 터빈과 연결된 코일이 돌아가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인 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인 일로 변환하는 장치를 이제부터는 열기관이라고 할 거야. 열기관. 열기관에서는 열을 일로 바꿔주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기관에서는 열을 일로 바꿔준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화력발전에서도 열기관 들어있고요. 핵발전에도 열기관 들어있고요. 이 열기관은 어디에서도 이용되냐면 우리 자동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에 휘발유나 경유 넣어주면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잖아. 그럼 휘발유나 경유 넣어줬어요. 화석연료에 화학에너지를 공급한 거야. 그러면 휘발유 경유를 태워서 연소시켜서 열에너지 발생하겠지. 그럼 그 열에너지로 자동차를 굴릴 거잖아요. 역학적인 에너지 또는 일로 변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증기기관이라든지 스털링 엔진이라든지 다양한 열기관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열기관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정리 드리자면 열기관이란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공부했을 때 그래프 중에서는 압력 부피 그래프가 제일 많습니다. X축 부피, Y축 압력이고요. 이때 이렇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선을 그려줄 수 있었는데 이 선 이름이 뭐라고요? 등온선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단열이나 등온이나 등적이나 등압과 같은 여러 연력학 과정을 거쳐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 얘들아.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것은 우리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야기해. 한 번 순환하고 왔어요. 한 번 순환해서 처음 부피와 처음 압력과 똑같은 상태가 된 거지. 그럼 처음 부피랑 처음 압력이랑 똑같으면 어떤 물리량도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온도도 일정하다. 내부 에너지도 일정하다. 한 번 순환하고 오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때 열기관은 무조건 순환 과정을 거쳐. 열기관에서는 항상 순환 과정을 거치는데 순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온도 변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는 것이고 이는 등온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등온 과정에서는 Q는 W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건 모든 열기관에 항상 성립하는 내용입니다. 출입한 열량은 항상 이 열기관이 한 일과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출입한 열량은 항상 열기관이 한 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너네가 푸는 연력학 문제는 다 이 순환 과정이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일 거야. 시계 방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한 일의 면적의 넓이가 받은 일의 면적의 넓이보다 넓다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한 일이 받은 일보다 더 크겠지요. 한 일은 지금 부피가 증가할 때 이만큼이 한 일이라고요. 받은 일은 부피가 감소할 때 이만큼이 받은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항상 한 일이 받은 일보다 크고요. 여러분이 푸는 문제는 다 시계 방향으로 나올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받은 일이 한 일보다 더 크게 되겠지. 반대로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그때는 열량을 방출하는 거고 우리가 배우는 열기관은 전부 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니까 이 일의 값이 양이 된단 말이야. 그럼 출입한 열량도 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 이 반대 과정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보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내부를 시원하게 하잖아. 열에너지 밖으로 보내주는 거야. 근데 그건 다루지 않을 거니까 우리 항상 시계 방향이고요. 열량을 알짜 열량은 흡수하였고 알짜 일은 일을 외부에 해주었다. 펄펄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열기관의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열을 공급하는 게 첫 번째야. 얘들아, 디테일한 과정은 다시 설명할 거야. 간단한 과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이 열기관에 열을 공급합니다. 열기관에서 열을 흡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열기관에서 열을 흡수한다. 그럼 이때 열 에너지가 양의 값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열기관 내에 있는 기체 덩어리가 외부에 일을 합니다. 팽창합니다. 외부에 일을 하였다 내지는 W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겠지. 근데 우리가 순환 과정이니까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다시 세 번째로 열을 방출합니다. 그럼 열을 방출하니까 이때 Q의 값은 0보다 작겠지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니까 아까 팽창했잖아. 이번에 다시 압축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야.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항상 순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열기관이 한 번 작동하고 나서 끝이야? 아니지. 계속 돌려야 되잖아. 그럼 한 번 작동하고 처음의 상태로 돌아오고 또 열을 가하면 한 번 작동하고 처음의 상태로 돌아오고 계속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순환 과정 거칩니다. 그래서 이때 압축하기 때문에 일의 값이 0보다 작아.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이때 실질적으로 출입한 열량이 Q와 Q 프라임, 한 일 W와 W 프라임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한 번 순환 동안 총 출입한 열량은 Q 더하기 Q 프라임인 거야. 이것은 양의 값, 이것은 음의 값이라는 거야.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열량을 빼겠다는 거야. 이 값은 한 일 더하기 받은 일이라는 거야. 이 값은 양의 값이고 이 값은 음의 값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값이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 양의 값이 돼야 된다고. 한 일이 받은 일보다 더 클 거라고. 그러면 열기관에서는 항상 흡수한 열량이 방출한 열량보다 더 커야 돼. 절대값으로 따졌을 때. 이해됩니까?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제가 잘 활용을 못해서 그래. 당연한 이야기거든. 열기관은 열을 결국에 흡수했다 방출하는데 R자를 따졌을 때 출입한 열량을 모두 다 계산하면 이때 이 열량의 총합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열기관은 외부에 일을 하고 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냉장고와 같은 이 반대 과정을 따지지 않는다면 전부 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열기관에서 연력학 제1법칙 성립할까 안 할까 얘들아? 하겠지. 법칙이니까. 법칙은 언제나 항상 늘 성립하는 것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이미 쓴 거야. 나는 연력학 제1법칙을 Q는 델타 플러스 W에서 열기관의 순환 과정이니까 등온 과정이라서 델타 U가 0을 넣어줬더니 Q는 W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출입한 열량은 하고 온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열기관에서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한 일은 이 그래프 면적의 넓이와 같을 거잖아요. 그럼 이 면적의 넓이가 한 번 순환한 동안 흡수한 열량과 방출한 열량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얘들아, 근데 이때 이 Q랑 Q 프라임 말이야. 문제마다 부호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 Q 프라임 자체가 Q 자체가 플러스 100이라고 할게. Q 프라임이 마이너스 40, 70이라고 할게. 자, 그럼 한 번 순환하는 동안 출입한 열량의 총합 얼마야? 30이라고 이야기할 거지. 근데 일부 문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 방출한 열량의 크기는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야. 열량의 크기는. 그럼 얘를 70으로 준다는 거야. 그럼 너네가 100 빼기 70 또는 Q-Q 프라임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좀 한 번 더 체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서 작동한다.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친다. 열을 1로 바꾸어 준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앞으로는 흡수한 열량을 보통 Q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출한 열량을 Q2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문제에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좀 표현을 할 거냐면 얘가 한 번의 순환을 거치는 동안 여러 연력학 과정을 돌아다닌단 말이야. A, B, B, C, C, D, D, A 이렇게 4번의 과정으로 끊어갈 수 있어. 근데 이 4번의 과정마다 연력학 제1법칙을 넣어줄 건데 A, B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 B, C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 C, D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 내부 에너지 한 일 전부 다 다를 거잖아. 내가 구분하기 위해서 A, B 과정은 Q1은 델타 U1 플러스 W1, A, B, C는 Q2는 델타 U2
플러스 W2 이런 식으로 쭉 쓸 거야 얘들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하고 너네는 이게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이런 식으로 찾아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이 중에 양의 값의 열량이 무엇인지 음의 값의 열량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 우리가 공식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Q1은 흡수한 열량, Q2는 방출한 열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4번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식을 4번 쓴다고. 그럼 여기서 Q1이 무조건 흡수가 아니겠지 얘들아. Q2도 무조건 방출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상황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70페이지 열효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효율. 자, 열효율은 열기관의 효율을 말하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얘들아, 열기관의 목적은 뭐였냐면 열을 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를 얻기 위해서 열 에너지를 공급한 거란 말이야. 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도 태웠던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열을 공급해줬을 때 네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니? 그게 열효율이야.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열기관의 효율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에너지를 조금만 공급해줘도 너는 일을 많이 하면 좋겠어. 이게 열효율인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열효율은 우리가 앞으로 기호 E로 나타낼 거예요. E라고 쓰면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 열효율입니다. 이 E의 값은 내가 공급한 열량 분의 한 일인 거야. 공급한 열량에 비해서 네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야. 그럼 이 식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까 결국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하고 온 일은 말이야. 하고 온 일의 값은 흡수한 열량과 방출한 열량의 차이값과 같았지요. 흡수한 열량과 방출한 열량의 차이값. 그래서 이 값은 다시 Q1-Q2로 나타낼 수도 있어. 그럼 다시 얘들아 이 값은 분수 쪽에서 1-Q1분의 Q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열효율 되겠습니다. 열효율. 그래서 1부는 얘들아 여기다 그냥 곱하기 100% 해서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타내. 그럼 방금 볼게. 이때 흡수한 열량이 플러스 100이라 그랬죠? 방출한 열량이 마이너스 70이라 그랬죠? 그럼 이때 한 일과 받은 일 각각은 모르는데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알짜일은 알지?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알짜일은 얼마야? 그렇지? 30이어야지. 100 빼기 70 다 할 줄 알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열 효율은 얼마다? 100분의 30이다. 내지는 0.3이다. 또는 30%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1-100분의 70이다. 똑같이 0.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될까요? 그럼 열 효율이 좋으려면 공급한 열량이 작아야 되고 해준 일이 많아야 된다. 또는 방출하는 열량이 적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얘들아 열 효율은 항상 1보다 작습니다. 열 효율은 항상 1보다 작습니다. 이는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그런 건데 왜 그런지는 다음 장에 연력학 2법칙 배워서 그때 이야기할게.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그런 거야. 열 효율이 1이 되려면 100%가 되려면 방출하는 열량이 없어야 돼. 또는 흡수한 열량을 전부 다 1로 바꿔야 돼. 이것은 연력학 1법칙에 위배될까 안 될까? 다시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이 있다. 이거 연력학 1법칙에 위배될까 안 될까? 안 돼 얘들아. 공급한 열량 Q는 한일 W 위배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왜 안 되니? 라고 물어본다면 연력학 2법칙 때문에 연력학 2법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안 돼. 열효율이 100%인 것은 연력학 1법칙은 위배하지 않습니다. 연력학 2법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열효율이 100%보다 항상 작아야 돼. 1보다는 항상 작아야 돼.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열기관을 살펴볼 건데 열기관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카르노 기관은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이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가장 높은 열기관입니다. 그래서 카르노 기관에서는 가역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가역 과정이 혹시 뭔지를 아십니까? 한자인데 역과정이 가능하다. 이게 가역 과정이야. 그럼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비가역인 거야. 역과정이
불가능하다. 그럼 자연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은 가역 과정일까, 비가역 과정일까? 얘들아, 나 지금 분필지우개를 밀었잖아? 그럼 분필지우개가 운동하다가 멈췄잖아? 자,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분필지우개를 쳐다보고 있으면 지금 멈춰있던 분필지우개를 다시 슝 하고 올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얘들아. 역과정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이는 비가역 과정인 거야. 이해될까요? 또는 내가 진자를 매달아 놓고 진자가 왔다 갔다 움직여. 근데 왔다 갔다 움직이면 얘가 진폭이 점점 작아질 거잖아. A에서 출발해서 B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게. 그럼 B에서 출발해서 다시 A까지 도달해? 못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비가역 과정입니다. 열이나 공기저항, 마찰 있으면 다 비가역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르노 기관은 가역 과정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만든 가상의 열기관입니다. 실존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열기관. 그래서 어떻게 만들냐면 카르노 기관은 등온 과정 2번, 단열 과정 2번 일어나면 카르노 기관이야. 등온 과정 2번, 단열 과정 2번 일어나면 이게 카르노 기관이야. 개념은 우리가 연력학 1법칙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카르노 기관, 뒤에 이야기하는 스털링 엔진, 디젤 기관, 디젤 엔진, 하나 뭐냐, 가솔린 엔진 전부 다 원리는 똑같은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그래프는 압력 부피 그래프이고 등온선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그러면 이때 A부터 출발해서 출발 지점이 크게 상관 있지는 않아요. 어차피 항상 한번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순환하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등온선 따라갔지요. 등온 팽창이겠습니다. B에서 C는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팽창이고요. C에서 D는 다시 등온선 따라갔습니다. 등온 압축이고요. D에서 A는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압축입니다. 자, 이때 AB 온도는 T1이라고 할게요. 같은 등온선에 있으니까. CD 온도는 T2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T1과 T2 중에 누가 더 온도 높다라고 이야기했지요? T1이 온도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등온선은 항상 더 위에 있는 값들이 더 높습니다. 같은 압력을 가질 때 부피가 더 큰 것, 같은 부피를 가질 때 압력이 더 큰 것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4번 거칠 건데 A, B, B, C, C, D, D, A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 그랬지, 친구들? 등온 팽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등온 팽창에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Q는 W지요. 등온 팽창이니까 등온이면 델타 T가 0이면 델타 U가 0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Q1은 W1 이렇게 적을게. 4번 쓸 거라서. 자, 그럼 두 번째 BC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요? 얘들아, 너네 생각해야 돼. 생각하고 찾아야 돼. 이거 모든 경우에서 다 하지 않을 거야. 너네가 그림 보고 직접 찾을 수 있어야 돼. 고개 들고 대답하십시오. 다시 두 번째 무슨 과정이야? 그렇지, 단열 팽창. 너네가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 이거 직접 쓸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거 모든 경우에서 다 외우려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외우지 않아. 우리는 연력학 1법칙만 외워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 팽창 과정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식 어떻게 된다고요? 0은 델타 U 플러스 W. 그치? 구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아래첨자로 투투 쓸게. 자, 계속 갑니다. CD 과정에서는 다시 등온 압축이지요. 불러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Q3는 W3 좋습니다. 마지막 DA 과정은 다시 단열 압축 과정입니다. 단열 압축 과정에서 연력학 제1법칙식 어떻게 됩니까? 0은 델타 U4 플러스 W4. 자, 부호 찾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AB 과정 등온 팽창이잖아, 얘들아. 팽창 압축만 잘 보면 되는 거야. 등온 과정이나 단열 과정이나 등압 과정은 항상 뒤에 팽창이나 압축인 거야.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면 1이 양의 값, 부피가 감소하면 1이 음의 값이 되는 거야. 근데 부피 변화가 없는 경우 있지. 등적 과정. 등적 과정에서는 부피가 일정하니까 등적 냉각 내지는 등적 가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자, 그럼 등온 팽창이니까 W 부호부터 할게. W 부호는 플러스. Q1의 부호는
플러스 좋아요. 계속 갈게요. 다시 단열 팽창이니까 W2의 부호가 플러스 그러면 얘네 둘 더해서 0이 돼야 되네. 델타 U2의 부호 그쵸?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다시 등운 압축입니다. 압축이니까 W3의 부호가 마이너스 Q3의 부호가 마이너스 자 마지막 DA 과정에서는 단열 압축이니까 W4의 부호가 마이너스 델타 U4의 부호가 플러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한번 순환하는 동안 전체 과정을 다시 설명할게. 다 전체 과정을. 그럼 얘네를 다 더하면 돼. 이 내식을. 이 내식을 다 더하면 좌변에는 Q1 더하기 Q3 이렇게 남아. 얘들아 공간이 좁아서 두 줄로 좀 적을게. 우변에는 W1 더하기 W2 더하기 W3 더하기 W4 더하기 델타 U2 더하기 델타 U4 이렇게 나타나지요. 됩니까? 이때 얘들아 델타 U2와 델타 U4는 각각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델타 U2는 B에서 C로 온도 변화지. T1에서 T2까지 온도 변화야. 델타 U4는 B에서 A로 온도 변화지. T2에서 T1까지 온도 변화야. 당연히 이 두 값이 사라져야지.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 이는 무슨 과정으로 본다고요? 한 번의 순환은 무조건 등온 과정이라고 본다고요. 델타 U는 다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흡수할 열량 Q1, 방출한 열량 Q3, 한 일 W1 플러스 W2, 받은 일 W3 플러스 W4인 거잖아. 즉, 이 그래프의 면적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값이 Q1 플러스 Q3랑 같아요. 라는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될까요? 그리고 모든 열기관은 똑같은 원리 적용합니다. 모든 열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원리 적용할 거고 우리는 카르노 기관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될까요? 자, 그럼 이때 얘들아 카르노 기관에서 우리가 열 효율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카르노 기관에서 열 효율 불러줄래요? 이는 1 마이너스로 갈게요. Q1분의 Q2 또는 여기서는 Q3 되는 거지. 근데 카르노 기관에서만 특별히 하나 더 줘 얘들아. 카르노 기관에서는 1 마이너스 T1분의 T2라는 식을 하나 더 가집니다. 이거는 카르노에서만 성립합니다. 이 값은 카르노에서만 성립합니다. 1-Q1분의 Q2는 모든 열기관에서 성립하지만 1-T1분의 T2는 카르노 기관에서만 성립하는 열효율 공식이다. 그럼 카르노는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이라고 했잖아.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어봤다 했잖아. 열약학 1법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만들어봤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카르노 기관이 만일 열효율을 100%로 만들고 싶어. 열효율을 100%로 만들려면 T1분의 T2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둘 중 하나네. T2가 0이 되거나 T1이 무한대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때 T1과 T2의 의미는 뭐냐면 T1과 T2의 의미는 각각 열을 공급하는 고열원부와 열을 방출하는 저열원부란 말이야. 근데 고열원부의 온도가 무한대이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저열원부의 온도가 얘들아 여기서 온도는 섭씨 온도 아니라 절대 온도입니다. 0켈빈이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카르노 열기관 촉차 에너지 효율이 열 효율이 1보다 작잖아. 그럼 얘가 가장 이상적인데 나머지 열기관 당연히 다 1보다 작겠네. 100%가 안 되겠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승주야 뒤에 너 화학이야? 화학이야? 오케이. 될까요? 그래서 계속 열기관 보도록 할게요. 71페이지 열기관의 종류 발표볼 거야. 열기관의 종류.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상으로 만든 이상적인 열기관이었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열기관은 크게 둘 중 하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이 있고요. 외연기관이 있습니다.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외연기관, 내연기관은 뭐냐면 얘들아 안
각이겠지. 뭐를 안에서 하고 뭐를 밖에서 하냐면 연소를 안에서 하면 내연기관이고 연소를 밖에서 하면 외연기관인 거야. 연소를 열기관 내부에서 연소시키면 내부에서 연소시키면 내연기관이라고 할 거고 외부에서 연소시키면 외연기관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얘들아 열기관 내부에서 연소시킬 때랑 외부에서 연소시킬 때 중에 연료의 선택의 다양성은 내부에서 연소시킬 때 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을까? 외부에서 연소시킬 때 더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을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얘들아. 외부에서 선택할 때 연료의 선택이 다양해집니다. 내부에서 선택하려면 얘들아 열기관 안으로 연료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무거나 넣어줄 순 없단 말이야. 나무 같은 것들은 내연기관에서는 연소시키기가 좀 어려워. 외연기관에서는 아무거나 태우기만 하면 돼. 아무거나 태워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외연기관에서는 이때 연료의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연료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열기관 외부에서 연소가 일어나다 보니까 비교적 소음이 적은 편입니다. 열기관 밖에서 연소시키니까 소음이 비교적 작더라.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시가 증기기관이나 스털링 엔진이 있습니다. 증기기관, 스털링 엔진, 이 외연기관에 해당해. 자, 그럼 내연기관은 열기관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것을 내연기관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내연기관은 당연히 외연기관에 비해서 연료의 선택폭이 한정적일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소리가 펑하고 날 수도 있어. 상대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런데 왜 굳이 내연기관을 쓰냐라고 물어보면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더 좋아서 그래. 외연기관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더 높아서. 그래서 외연기관의 대표적인 예시가 디젤이라든지 가솔린이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전부 다 디젤 아니면 가솔린입니다. 연료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디젤 차와 가솔린 차로 나누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래서 얘들아 스털링 엔진도 마찬가지로 카르노 기관처럼 4번의 과정을 거쳐서 한 번 순환을 끝내는데 얘는 그림 없이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털링 엔진입니다. 스털링 엔진은 비교적 그 전에 나왔던 게 증기기관이거든. 근데 증기기관에서 사고가 좀 많이 발생했던 거야. 폭발이라든지 위험이 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증기기관 다음으로 발명한 것이 스털링이 발명한 스털링 엔진입니다.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스털링 엔진에서는 고온부와 저온부랑 이렇게 접촉을 시켜놔. 이렇게 이 안에 기체덩어리가 있는 거야 얘들아. 이 안에 기체덩어리가 있는데 이 기체덩어리를 뜨거운 고온부랑 차가운 저온부에 접촉을 시켜. 그럼 이 고온부에서 열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저온부에서 열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고온부와 저온부랑 이렇게 접촉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까 봤던 열을 공급하고 열을 방출하고 부피가 팽창하고 부피가 압축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과거에 사용했던 증기기관보다 폭발의 위험이 조금 더 적고 안전하고 이 피스톤이 밀려나면서 작동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털링 엔진은 얘들아 그냥 장점 밑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온도차가 작아도 가능하다. 온도차가 작아도 고온부와 저온부의 온도 차이만 있으면 된다. 연료의 연소 과정이 필요 없다. 그래서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고온부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폭발이 없다. 대신에 이 피스톤이 밀려나면서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이때 효율이 좋게끔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소나 헬륨 기체의 밀폐가 어렵다. 기체가 빠져나간다 라는 이야기인 거야 얘들아. 완전히 밀폐해야지 그 기체를 계속 쓰는데 기체의 밀폐가 어렵더라.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스털링 엔진의 경우에는 등적 과정 2번과 등온 과정 2번으로 거쳐집니다. 등적과 등온 과정으로만 이루어진 게 스털링 엔진이에요. 등적과 등온. 얘까지만 우리 좀 할까요? 얘들아,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4번의 과정을 거치니까 이 4번의 과정에서 연력학 1법칙, 제1법칙 다시 한 번 더 적용해 볼게. 그래프 교재 보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AB는 등온 팽창인 거고, CD는 등적 냉각인 거고, DA는 등온 압축, 그 다음 AB는 다시 등적 가열입니다. 자, 그럼 다시 AB부터 갈게, 얘들아. AB는 등온 팽창이야. 그럼 연력학 제1법칙식 어떻게 써야 돼? Q는 W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BC 과정은 등적 냉각입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식 어떻게 써주셔야 됩니까? Q는 델타 U2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지요. 될까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CD 과정은 나 하나씩 밀렸구나 얘들아. AB 다시 갈게. AB 등적 가열이네요. AB 등적 가열 다시 한번 불러줘. 미안해. Q1은 델타 U1. 자, 그 다음 BC 과정 가겠습니다. 등온 팽창이네요. Q2는 W2. 그 다음 CD 과정은 등적 냉각이네요. Q3는 델타 U3. 마지막 DA는 등온 압축이네요. Q4는 W4. 자, 부호도 빠르게 잡고 갈까요? AB 과정에서는 등적 가열이니까 부호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겠지요. 가열되었잖아. 부피 일정한데 압력 증가했으니까 온도 증가했겠지요. 자, 그 다음 BC 과정은 등온 팽창입니다. 부호 어떻게 되겠습니까? 펄펄 좋아요. CD 과정은 등적 냉각이네요. 부호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마. 그 다음 DA 과정은 등온 압축이네요. 부호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마. 자, 그러면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흡수한 열량은 얼마야?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흡수한 열량? 그렇지, Q1 플러스 Q2 풀풀 이었으니까.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방출한 열량은 얼마야? Q3 플러스 Q4 마마였잖아. 되겠습니까? 그럼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출입한 열량은 Q1 플러스 Q2 플러스 Q3 플러스 Q4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얘네들은 음의 값을 가진다 라고 우리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야? 0이 알겠지 얘들아?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델타 U1 플러스 델타 U3인데 델타 U1에서 온도 변화량과 델타 U3에서 온도 변화량 서로 크기 갖고 방향 반대인 거잖아. 될까요? 자, 그럼 마지막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한 일은 얼마야? W2 플러스 W4 되겠지요. 양의 값, 음의 값 가질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여러분 지금 그래프 보시면 화살표 나와 있거든요. 아까 카르노 기간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화살표 나오고 있는데 이 화살표 그리는 것만 좀 알려줄게요. 화살표는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 한 일이야. 이 한 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AB 과정은 등온 과정이면서 등온 팽창이니까 열량을 흡수했잖아. 그럼 이때 열량을 얻었다는 것은 화살표를 이 네모 안쪽으로 그려주면 돼. 그다음 BC 과정은 단열 과정이지요. 열 출입 없지요. 안 그리면 돼. 그다음 CD 과정은 등온 압축이지요. 열 방출했지요. 그럼 화살표를 네모 바깥으로 그려주면 돼. 이게 약속인 거야, 얘들아. 이걸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못 풀지는 않는데 문제에서 이 그림을 같이 준다면 이때 열량 흡수했구나, 열량 방출했구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털링 엔진의 경우에는
등적 과정과 등온 과정과 등적 과정과 등온 과정과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 그럼 AB 과정은 등적 가열이네요. 에너지 흡수했네요. 그 다음 BC 과정은 등온 팽창이네요. 에너지 흡수했네요. 그 다음 CD 과정은 등적 냉각이네요. 에너지 방출했네요. DA 과정은 등온 압축이네요. 에너지 방출했네요. 이렇게 그린다는 거야. 이때 이들의 총합을 계산하잖아? 그럼 이 그래프 면적의 넓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입한 열량의 총합은 한 1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한 번의 분한 과정은 항상 등온 과정이고 출입한 열량은 한 1과 똑같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도 정리합시다.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은 작동의 방법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둘 다 내연기관에 해당하긴 하나 작동 방식의 차이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 가장 큰 차이로 우리가 보는 거는 연료입니다. 연료. 그래서 먼저 가솔린 엔진부터 보겠습니다. 가솔린 엔진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가솔린 엔진 특징 밑줄만 그어주세요, 얘들아.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 빠릅니다. 그래서 중소형 차량, 대부분의 차량에서는 가솔린 엔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나타난 것은 등적과 단열 과정으로 반복되는 가솔린 엔진의 작동 과정을 나타낸 건데 이걸 오토사이클이라고 한단 말이야.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손실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때 오토사이클이 이와 같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서 얘들아 굳이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의 구조를 보시면 왼쪽에서 공기랑 연료를 같이 투입합니다. 공기랑 연료를 같이 투입합니다. 그리고 압축한 다음에 점화 플러그에다가 우리가 불꽃을 발생시키는 거야. 그럼 그 순간 펑 하고 폭발하면서 연소 과정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 이야기해줘요. 자, 그 다음 73페이지 디젤 엔진 계속 가겠습니다. 디젤 엔진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마다 휘발유 넣는 차가 있고 경유 넣는 차가 있지요. 그래서 둘은 엔진이 다른 거야, 엔진 자체가. 그래서 이 디젤 엔진은 높은 압축비 덕분에 출력이 강합니다. 출력이 강하고 연료율이 가솔린 엔진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가솔린 엔진보다 연료율이 더 높습니다. 대신 이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조금 많이 배출되더라, 연소 과정에서. 그래서 대형 차량에서 씁니다. 대형 트럭,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들에서 디젤 기관 사용하고 있다. 디젤 엔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의 등압과 단열 과정 반복하는 디젤의 사이클 나타내 있습니다. 디젤의 사이클. 그리고 아래 옆에 디젤 엔진의 구조 마찬가지로 그림 보시면 아까 가솔린 엔진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솔린 엔진은 공기랑 연료를 같은 구멍에 넣어줍니다. 공기랑 연료를 같은 구멍에 넣어주는데 지금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공기랑 연료를 다른 구멍에 넣어줍니다. 그럼 얘네들은 너네가 차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징과 차이, 모형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머지는 우리가 순환 과정이 나온다면 앞에서 배웠던 연력학체 1법칙과 PVT 그래프와 스털링 엔진이나 카르노 기관에서 사용했던 방식과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내려오셔서 열기관과 우리 생활의 삶의 변화 이야기하는데 얘들아 이거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야, 화석연료 사용했더니 열기관 사용했더니 화석연료 연소시키면서 우리 되게 발전했다 좋겠지. 근데 환경오염 있었다, 기후변화 있었다, 이 정도니까 이건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장 74페이지 보시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자. 그럼 효율을 최대한 높여야겠지. 열기관의 열효율,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 그리고 국가끼리 너무 우리 화석연료 많이 연소시키지 않기로 약속하자. 국제적 협력하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하자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한 문제 좀 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2페이지 8번 문제 볼게요. 82페이지 8번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얘들아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때 이산기체의 내부 에너지 U는 2분의 3 PV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의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A에서 이산기체의 내부 에너지 얼마겠어요? 2분의 3 P0 V0 이 얘기하는 거야. 다 알아들었지? 그러면 D에서 내부 에너지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지? P0, 3V0니까 2분의 9 P0, V0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D에서 A까지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얼마겠습니까? 3P0, V0이다 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세요. 2분만 드릴게요 얘들아. 82페이지 8번이야 미나. 풀었다. 누구야? 오늘 너무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승재 오늘 학교 갔다 왔어? 아, 중앙 계약 빨리 했지, 너네. 승재야, 근데 너네 4시에 하교하지 않아? 4시 학교. 아, 수요일 4시. 월요일도 4시 하교해? 4시 하교해. 얘들아, 보겠습니다.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산기체가 각각 경로 1 또는 경로 2를 따라서 순환하는 동안 압력 부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법부터 가겠습니다.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열기관이 한 1은, 얘들아, 압력 부피 그래프니까 열기관이 한 1 어떻게 찾을 거예요? 넓이, 면적 찾으면 되겠지요. 그럼 이때 1 경로 따라 2 할 때랑 2 경로 따라 2 할 때랑 면적의 넓이 어떻습니까?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번 A에서 B로 상태가 변하는 동안 내부 에너지 변화량 A에서 2분의 3 P0 V0고요. B에서는 내부 에너지 얼마야? 9 P0 V0지요. 그러면 A에서 B로 변하는 동안에는 2분의 15 P0 V0인가요? 네, 2분의 15P0 V0네요. 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번 열기관의 열효율은 경로 2가 경로 1보다 크다. 얘들아, 이거 해설지 자체에서는 각각 어떻게 진행하는지 직접 구하는데 우리 직접 구하지 않고도 찾을 수가 있어요. 볼게요. 어차피 과정 1과 과정 2에서 한 일의 크기는 동일하다 그랬지요. 그리고 열효율을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 열효율 공식이 어떻게 되지요? E는 교환분의
W잖아. 지금 W가 동일하니까 우리는 Q1의 크기만 좀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과정 1에서 흡수한 열량과 과정 2에서 흡수한 열량 중에 누가 더 클지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과정 1 먼저 볼게요. A, C 과정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할까요? 방출할까요? 흡수 얘들아 등적 과정이야. 그리고 부피는 일정한 압력 증가했으니까 온도 증가했을 거야. 가열 과정이야. 얘들아 빨리 안 나와도 되는데 빨리 안 나오더라도 이 둘씩 바로바로 대입하셔야 됩니다. 안 나오면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적 가열 과정이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럼 CB 과정은요. 등압 팽창 과정이네요. 열 에너지 흡수야 방출이야. 흡수하겠네요. 열 에너지 흡수합니다. 마지막 BA 과정은요. 무조건 열 에너지를 방출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이때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흡수하고 다시 방출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랬잖아. 그럼 얘 흡수고 얘 흡수니까 얘는 방출이어야지. 근데 보셔도 이때 BA 과정에서는 외부에 일을 하였습니까?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습니까? 다시 질문 바꿀게요. 부피가 팽창했습니까? 부피가 압축했습니까? 압축이지요.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과정입니다. 일이 음의 값이고요. 내부 에너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입니다. 얘들아, 이때 BA 과정은 등온도, 등압도, 등적도, 단열도 아닙니다. 다 아니야. 근데 계산해봤더니 내부 에너지 감소하고 일도 마이너스네. 그럼 열량 방출했겠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등압 과정일 때만 마마마인 게 아니라 그냥 얘 과정 봤더니 그렇던데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 방출합니다. 그럼 이때 과정 1에서는 A, C, B 동안 흡수한 열량을 보겠다는 거야. 과정 1에서 흡수한 열량은 A, C, B에서 흡수한 열량을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 자, 그럼 과정 2에서 똑같이 보겠습니다. 과정 2에서 A에서 B로 갑니다, 얘들아. 과정 1에서는 B에서 A로 왔지만 과정 2에서는 A에서 B로 가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한 거야, 방출한 거야? 흡수하겠지, 얘들아. 이때 방출했으면 이때는 흡수하겠지요. 이때는 일을 외부했고요. 부피 팽창했고요. 내부 에너지 증가했으니까 열 에너지 흡수입니다. 그 다음 BD 과정은요. 등적 냉각이지요. 열 에너지 방출입니다. 그 다음 DA 과정은요. 등압 압축이지요. 열 에너지 방출합니다. 마마마인 경우지요. 될까? 자, 그러면 이때 과정 2에서는 흡수한 열량 한 번밖에 없네. A에서 B까지밖에 없지요. 될까? 자, 그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건 이 둘인 거야. 얘랑 누가 더 크게? 계산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흡수한 열량은 ACB에서 흡수한 열량과 AB에서 흡수한 열량을 비교해야 되는데 얘가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정 1로만 보자. 과정 1에서 흡수, 방출이지. 항상 모든 과정에서 열기관에서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흡수한 열량의 크기가 방출한 열량의 크기보다 커야 된다 그랬지. 그럼 과정 1로만 따졌을 때는 A에서 C에서 B로 가는 동안에 흡수한 열량이 B에서 A로 가는 동안 방출한 열량보다는 더 커야 된다고요. 될까요? 그래서 이때 과정 1에서 흡수한 열량이 더 크다고요. 될까?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얘들아. 우리가 물어본 건 열 효율입니다. 그럼 과정 1과 과정 2 중에서 흡수한 열량이 A가 더 크다 그랬어. 일은 똑같고요. 그럼 열 효율은 누가 더 큰 거야? 과정 2에서 더 큰 거야. 흡수한 열량이 작을수록 열 효율이 좋은 거니까, 얘들아. 우리는 열 효율이 큰 것을 찾고 있는 거니까. 될까요? 그래서 굳이 쓰지 않고 얘들아 여기서 보고 보고 바로 찾아주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바로 찾지 못해도 괜찮아, 얘들아. 바로 찾아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정석대로 한 번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대로도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 1부터 가봅시다. 과정 1부터 가볼게요. 자, A, C, B, A. 자, 부호 쭉 찾으면 돼, 얘들아. 바로바로 적을게요. A, C 과정은 등적 가열이잖아요. 식 불러주세요. Q는 델타 U. 될까요? 다시 CB 과정은 등압 팽창이잖아요.
씩 불러주세요. Q2는 델타 U2 플러스 W2. 그 다음 마지막 BA 과정은 무슨 과정인지 모르겠어요. 아무 과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무조건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0이 되는 값이 있으면 등원, 등적, 단열 중에 하나인 거고 0이 되는 값이 없으면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될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값 찾고 갈 거예요. 이때 A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알잖아. C에서 내부 에너지 얼마니? 3P0, V0네. 자, A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얼마야? 2분의 3 P0 V0지요. 그 다음 12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얼마야 얘들아? 6P0 V0. 항상 부호도 같이 잘 챙기세요 얘들아. 양인지 음인지. 그 다음 12 과정에서 한 일 얼마입니까? 헐. 그렇지 얘들아. 이만큼 면적이 넓인 거지. C에서 B로 가는 동안 아래 그래프 면적이 넓인 거지요. 그럼 4P0 V0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B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얼마입니까? 2분의 15 P0 V0고요. 그 다음 한 일은 얼마입니까? 3P0 V0지요. 이 사다리꼴 면적의 넓이 되겠습니다. 요만큼 사다리꼴 면적의 넓이 되겠습니다. 3P0 V0입니다. 얘들아 이렇게 쓰면 틀려요. 선생님 부호 잘 챙기라 그랬지요. 과정 3에서는 내부 에너지 감소했고요. 이때 부피도 감소했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달아주셔야 됩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이때 한 번에 순환 과정 동안 전체 값 다 더해 볼게요. 다 더해 주시면 얼마 됩니까? P0 V0 될 겁니다. 이 값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과 같고 이 그래프 면적의 넓이와 똑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다 쓰지 않습니다. 얘들아 쓰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될까요? 그럼 한번 출입한 열량도 마찬가지로 P0 V0인 거지. 이때 흡수한 열량이 얘네 둘의 합인 거고 방출한 열량이 얘입니다. 될까요? 그래서 이 값은 계산하면 똑같이 P0 V0 나올 거야. 그럼 우리가 이때 열 효율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넣어주셔야 되냐면 과정 1에서의 열 효율을 흡수한 열량 얘네 다 더해주셔야겠지요. 흡수한 열량. Q1은 2분의 3 P0 V0이고요. Q2는 10 P0 V0네요. 그러면 흡수한 열량은 2분의 23 P0 V0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일은 얼마다? P0 V0다. 그럼 약분 내고 23분의 2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럼 과정이도 똑같은 과정 거치는 건데 귀찮아서 안 할게 얘들아. 똑같은 과정 거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풀지 않았어요 얘들아. 어차피 기억번에서 먼저 물어본 게 야 과정 1과 과정 2에서 한 일 비교해 볼래? 라고 이야기했잖아. 계산해 봤더니 같아. 그럼 우리는 흡수한 열량만 비교를 하자는 거야. 흡수한 열량 물론 이렇게 정직하게 계산해도 되지만 어차피 1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랑 2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의 차이값이 보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바로 끝냈던 겁니다. 될까요? 얘들아 7번 문제 잠깐만 올라올래요. 7번 문제 보시면 X축이 뭐야? X축이 절대 온도거든. 그리고 Y축이 압력이지. 우리가 이때까지 문제 풀었던 거는 부피 압력 그래프로 문제를 풀었는데 7번 문제에서는 압력 온도 그래프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챙겨주시면 되냐면 이것만 좀 기억할게. A는 P0 P0 T 2T 4T T0 2T0 4T0 이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너네가 하나 잡고 시작해. 문제에서 부피를 주지 않았다면 너네가 마음대로 하나 잡고 시작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이때 온도가 T0지. 그럼 나는 이렇게 잡을게. T0는 P0, V0에 비례한다.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럼 이 T0면 얘네들 곱해면 이 P0, V0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3P0면 3 나오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때 D에서 부피를 내가 V0라고 둘게. 그럼 C에서 부피는 얼마가 되겠어? 2T0잖아. 그지? 2V0여야겠지. 그치? 이 개념 쓰지 않아도 얘들아 당연한 이야기야. 온도가 2배 되었어. 그럼 압력과 부피의 곱이 2배가 될 거야. 근데 압력 같잖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럼 B도 마찬가지야. B는 4T0, 2P0니까 부피는 얼마? 그렇지, 2V0.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문제에서 하나 힌트 준 게 뭐냐면 DA 과정에서는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A는 부피가 온도는 모르겠는데 부피가 V0래. 그럼 압력 2P0에 부피 V0잖아. 그럼 온도 얼마여야 돼? 2T0여야 돼. 2P0 V0니까. 이해될까?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 얘들아. 문제에서 DA는 등적임이라고 했어. 그럼 D V0임, A도 V0임. 근데 압력 2배 됐잖아. 그럼 온도도 2배 된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될까요? 나머지 문제 풀이 방식은 똑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U는 2분의 3P V 쓰시고요. 각 과정에서 한일 내부 에너지 변화량, 출입한 열량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풀까요? 쉴까요? 풀까요? 풀까요? 쉴까요? 풀고 쉴까요? 네. 쉴게요, 얘들아. 쉬었다가 다음 교 시간서 갑시다. 내용이 뭐하나 그냥 똑같거든. 뭐하나 이미지 뭐하나. 근데 그냥 재밌어. 나 원래 약간 그런 류를 좋아해요. 디즈니 실사판. 완전 똑같아. OST도 똑같고 내용도 완전 똑같고. 되게 바뀌긴 했는데 어차피 뭐하나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나가지고. 얘들아, 82페이지 7번 풀어볼까요? 이거랑 82페이지 7번 풀어볼게요. 82페이지 7번 풀어볼게요.
갑시다, 얘들아. 정답 5번입니다. 볼게요. 얘들아, 이거 매번 빼기 귀찮으면 우리 표로 만드셔도 괜찮거든요. 이제 우리 조금 간촐하게 적어볼게요. A, B, C, D, A 한 번의 분할 과정을 거치며 A, B랑 C, D는 등압, B, C와 D, A는 등적 과정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서 부피도 나타내 두었고요. 그 다음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을 한 번 순환 과정 동안 기체가 하고 온 일 W는 60줄이다. 얘들아, 사실 압력 온도 그래프 나오면 압력 부피 그래프로 다시 그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기 쉽습니다. 근데 번거로워서 안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안 그리고 푸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 다시 그려보시면 A는 2P0 1V0네요. A는 2P0 1V0에 있고요. 그 다음 B는 2P0 2V0에 있습니다. 그리고 AB는 등압 과정. 그 다음 C는 1P0 2V0에 있네요. 그리고 BC는 다시 등적 과정. 그 다음 마지막 D는 1P0 1V0에 있네요. 그리고 CD는 다시 등압 과정. 그 다음 마지막 DA는 다시 등적 과정.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때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한 일은 그래프에 닫힌 면적입니다. 여기서 면적 아닙니다. 여기서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의 넓이가 한 일이 60이다 라고 문제에서 힌트를 준 거야. 근데 얘들아,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볼게요. AB는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팽창이니까 풀이겠네. 그 다음 BC는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과정이니까 등적 냉각 과정이니까 영 이렇게 될 겁니다. 될까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CD는 등압 과정이고요. 등압 압축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Q1은 델타 U1 플러스 W1 이렇게 쓰는 거 부호만 바로 찾겠다는 거야. 마지막 DA 과정은 다시 등적 가열 과정이니까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한 일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한 일이 60줄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하고 온 일은 AB 과정과 CD 과정 밖에 없잖아. 그리고 AB 과정과 CD 과정은 둘 다 등압 과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등압 과정에서 일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W는 P 곱하기 델타 V잖아요. 그럼 AB 과정에서 이때 한 일은 AB는 2P0로 일정한데 V0에서 2V0 되었잖아. 그럼 이때 한 일의 크기는 2P0 곱하기 델타 V니까 2V0 마이너스 V0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야. 됐겠습니까, 얘들아? 자,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CD 과정에서 일 받았잖아. 부피 압축됐잖아. 그럼 CD 과정에서는 압력이 P0로 일정한 채로 부피가 EV0에서 V0가 되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P0, V0만큼 일 받았겠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찾은 건 뭐냐면 한 일이 플러스 2P0, V0. 사실 V0 같은 거는 문제에서 주지도 않아서 내가 잡고 가는 거야. 이 문제 안에서는. 플러스 2P0, V0만큼 일하고 마이너스 P0, V0만큼 일 받았잖아. 그래서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P0, V0만큼 일을 해서 60줄이야. 라고 이 문제에서는 내가 잡은 P0, V0는 60이다를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같이 쓰자.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같이 쓸 건데 A에서 B로 상태가 변할 때 온도는 2T0 변했고요. 그 다음 압력과 부피의 곱은 2P0, V0 변했습니다. 이해될까요? 다시 A에서 B 먼저 볼게요. A에서 B일 때 온도 변화가 2T0라고. 그리고 압력과 부피 변화가 2P0, V0잖아. 그럼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pV이다 라고 했잖아. 그럼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는 3p0v0이다 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p0v0가 60이라고 했으니까 3p0v0는 180이겠네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나머지 다 값 채워주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럼 다시 AB 과정부터 가겠습니다. AB 과정에서 온도 2T0 변하면서 이 값이 얼마였냐면 얼마였지 내가요? 6, 38, 180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180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했고요.
그 다음 한 일은 이 P0, V0니까 120만큼 외부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흡수한 열량은 플러스 300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될까? 자, 그럼 BC 과정도 그대로 갑니다. BC 과정에서 일 없습니다. 등적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 있는데 B에서 C로 변할 때는 A에서 B로 ET0만큼 변했잖아. B에서 C도 ET0만큼 변하잖아. 그럼 똑같이 내부 에너지 변하겠네? 마이너스 180줄만큼 내부 에너지 변할 거야. 그럼 이때 방출한 열량도 마이너스 180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잖아. 될까? 자, 그럼 다시 CD 과정 가겠습니다. CD는 등압 압축 과정이잖아요. 등압 압축 이때 1은 60줄만큼 받았고요. 마이너스 P0, V0니까 마이너스 60.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1T0만큼 변했잖아. 2T0 변했을 때 180, 1T0 변했을 때 90이겠습니다. 마이너스 90. 그래서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은 마이너스 150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DA 과정입니다. 다시 등적 과정이고요. 온도는 1T0만큼 변했으니까 플러스 90. 흡수한 열량 플러스 90. 이렇게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 문제 자체에서는 사실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선지 한 일에서 이미 120 나왔을 거고요. 이식 정리하면서 120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 리은번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 물어봤으니까 얘는 한 줄 다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디귿번 번지에서 열효율 물어봤으니까 1은 이미 구해놨고요. 그럼 흡수한 열량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흡수한 열량만. 그래서 여기도 구하셨어야 될 겁니다. 될까?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이 P0, V0 가지고 나머지 값 다 찾아보는 겁니다.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될까요? 자, 연력학 2법칙 들어갑시다, 얘들아. 83페이지.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가 식으로 나타냈을 때 Q는 델타 플러스 W로 나타내고요. 이 식의 의미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넓은 의미에서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출입한 열량으로 온도 변화하는데, 즉 내부 에너지 변화에 이용될 수도 있고요. 외부의 역학적인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력학 제2법칙 또는 엔트로피 법칙 또는 방향성에 대한 법칙을 다룰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가역과 비가역 과정 다시 설명드리고 갈게요. 앞에서 가역, 비가역이 한번 나왔는데 가역 과정은 역과정이 가능합니다가 가역 과정인 거야. 비가역 과정은 역과정이 가능하지 아니합니다가 비가역 과정이야. 그럼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대부분 현상들은 가역이라고요, 비가역이라고요? 비가역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가역 과정이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가역 과정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손실이 없는 과정들입니다. 에너지 손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열 에너지로 손실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가역 과정의 예시 보시면 다 이상적인 겁니다. 이상기체의 분자의 충돌,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는 이상적인 진자의 왕복 운동은 이론적으로 가역 과정이라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 진자가 운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멈추게 될 거지. 근데 멈춰있는 진자가 다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근데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계속 움직일 거야. 가역 과정. 그 다음 아래 그림에서 두 기체 분자 A, B가 충돌하여서 튕겨져 나갔잖아. 그럼 반대로 돌아와서 충돌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게 가역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특정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너지가 이때는 흩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손실된다는 뜻입니다.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대부분의 현상은 비가역 과정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비가역 과정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얘들아, 걔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 걔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 이때 비가역 과정, 방금 말한 분필지우개가 운동을 하다가 멈췄지. 이건 비가역 과정이야. 그럼 분필지우개가 다시 움직일 순 없잖아. 그럼 분필지우개만 본다면 이는 이는 에너지 보존 법,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았다라고 할 거야. 근데 이때 이 분필지우개가 손실한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었을 거지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분필지우개로 본다면 에너지가 감소하였고요. 전체 이 공간 안으로 본다면 에너지가 보존된다입니다. 다만 에너지 보존 법칙 자체는 언제나 항상 늘 성립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모든 에너지의 총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손실된 열 에너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은 늘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84페이지에서 비가역 과정의 예시들, 장작이 연소되는 거, 잉크방울이 확산되는 거, 마찰면에서 물체가 운동하다가 정지하는 거, 전부 다 역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여러 가지 예시들 나와 있는데 다 같은 개념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가역, 비가역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가역, 비가역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배울 연력학 제2법칙 때문인데, 연력학 제2법칙을 다루기 전에 먼저 엔트로피라는 개념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는 얘들아 한국말로 하면 그냥 무질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질서한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할 거야. 엔트로피를 두 번 정의하는데요. 엔트로피는 클라지우스가 정의하는 엔트로피가 있고요. 그 다음 볼츠만이 정의하는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클라지우스가 정의하는 엔트로피는 연력학의 관점에서 정의를 할 거고 엔트로피 변화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볼츠만이 정의하는 엔트로피는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확률에 대해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통계에 대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클라지우스의 엔트로피 변화량부터 살펴볼 건데 이때 고온의 물체랑 저온의 물체를 접촉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얘들아.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접촉해 두었다. 그럼 당연히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할 거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할 거잖아. 그럼 고온의 물체는 열 에너지를 잃은 것이고 저온의 물체는 열 에너지를 얻은 것인 거야. 그래서 이때 고온의 물체가 온도가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온의 물체의 온도를 T2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때 전달한 열 에너지 양을 Q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온의 물체의 엔트로피도 변하고 저온의 물체의 엔트로피도 변하는데 엔트로피의 정의 자체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물체의 온도분의 출입한 열 에너지의 양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출입한 열 에너지가 없다면 엔트로피 변화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얘들아, 에너지를 흡수했다면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고 에너지를 방출했다면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온의 물체, 저온의 물체 모두 엔트로피 변화가 일어났을 건데 고온의 물체에서는 이때 열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T1분의 마이너스 Q만큼 엔트로피 변화가 일어났어. 저온의 물체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했잖아. 온도 T2분의 플러스 Q만큼 엔트로피가 증가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각각의 개가 아니라 전체 개에 대해서 볼 거야. 그럼 이 두 값을 더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Q로 묶을 수 있어요. Q로 묶어줄 거고 마이너스 T1분의 1 플러스 T2분의 1 이렇게 나타내지. 자, 전제 조건 자체가 뭐였냐면 T1이 T2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지요. T1이 T2보다 커요. 그럼 T1분의 1이 T2분의 1보다는 작을 거지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 값을 계산하면 얘가 더 작으니까 이 값을 계산하면 항상 양의 값이 될 겁니다. 항상 양의 값이 될 겁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변화량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란 거야. 엔트로피 변화량은 항상 0보다 크다. 자,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온의 물체는 엔트로피 감소, 저온의 물체는 엔트로피 증가해.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엔트로피 어떻게 되고 있다고? 증가한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때 이 방향으로 열이 이동하는 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야. 열이 만일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을 했다면 전체적인 엔트로피 변화량은 음의 값이 될 거고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것은 무질서도가 감소한다는 거고 자연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야.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항상 물체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얘들아, 이때 우리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0보다 같을 때도 있어. 보통의 교과서에는 그냥 0보다 크다라고 나오는데 일부 선생님들이 0과 같다라는 표현을 추가하실 수 있어. 그럼 언제 0과 같을까? 단열일 때. T1이랑 T2랑 같으면 열 평형 이루었기 때문에 에너지 이동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때 0일 때도 있는데 그땐 단열일 때야. 또는 가역 과정일 때야. 역과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이상적인 상황, 역과정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서 카르노 기관 기억날까요?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이었고 가역 과정으로만 만든 이상적인 열기관이 카르노 기관이었습니다. 카르노 기관에서 열 효율은 1-Q1분의 Q2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1- 고열원의 온도분의 저열원의 온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었단 말이야.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까닭이 뭐냐면 카르노 기관은 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0이 됩니다. 그럼 이때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 T1분의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 플러스 Q1이 있을 거고요. 저열원에다가 방출하는 열량 플러스 T2분의 Q2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근데 이 값이 0이라고 가역 과정이니까. 그럼 이때 T1분의 Q1은 T2분의 Q2랑 같을 거고 Q1분의 Q2는 T1분의 T2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카르노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어. 카르노 기관에서만 가능한 이유는 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역 과정일 때만 0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 계속 갑시다. 이번에는 볼츠만이 주장한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통계역학적인 관점에서 엔트로피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주사위는 정육면체 도형이지요. 정육면체 도형이 주사위입니다. 그래서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각 면에다가 적혀 있을 거야. 그래서 주사위 2개를 준비합니다. 자, 그럼 이 주사위 2개를 동시에 굴려서 나오는 숫자의 합을 찾을 거야. 나오는 숫자의 합. 그럼 이때 합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얼마야? 2겠지. 합 중에 가장 큰 값은 얼마야? 12. 그럼 합 중에 딱 중간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7입니다. 정가운데. 될까요? 그러면 얘들아, 이때 이것이 거시적인 경우의 수야. 거시적인 상태인 거야. 거시적인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 주사위 2개 돌렸는데 2 나오는 상태, 주사위 2개 돌렸는데 7 나오는 상태, 주사위 2개 돌렸을 때 10이 나오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그럼 미시적인 상태는 뭐냐면, 야, 2가 나오려면 각 주사위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 1 나와야겠지. 10이 나오려면 각 주사위에서 얼마 나와야 돼? 6 나와야겠지. 7 나오려면 각 주사위에서 1, 6, 2, 5, 3, 4, 3, 5, 2, 6, 1인 거야. 이게 밀시 상태인 거야, 얘들아. 밀시 상태. 그러면 이때 2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개밖에 없는 거야? 1개밖에 없는 거지. 근데 7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 거지요? 6개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2가 나올 확률이랑 7이 나올 확률이랑 누가 더 높을 거야?
실이 나올 확률이 높을 거지. 이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엔트로피가 볼츠만이 주장한 엔트로피인 거야. 통계 역학적인 관점에서 엔트로피인 거야. 이 엔트로피를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하나의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해. 다시 한 번 더. 하나의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인 거야. 그럼 이가 나오는 2에 대한 엔트로피는 1인 거잖아. 7에 대한 엔트로피는 6인 거잖아. 12에 대한 엔트로피는 1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합은 얼마인 거야? 7인 거야. 엔트로피가 높으니까 이때가 가장 무질서하니까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얘들아 이거 다른 방식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상자를 준비를 했다. 기체 입자여도 되고 공이어도 되는데 공으로 좀 설명을 할게. 여기 공이 한 10개 있다고 할게. 공이 10개 있고 여기는 공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상자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상자를 막 흔들어. 막 흔들고 다 흔든 뒤에 열어봤어. 그러면 이때 각각의 A칸과 B칸에 공이 몇 개씩 들어있을 확률이 제일 높을까? 5개 들어있을 확률이 제일 높을 거지. 10개, 0개 들어있을 확률이 제일 낮을 거지. 이걸 엔트로피로 설명을 한다는 거야. 다시 A랑 B에 각각 다 10개, 1개가 들어있다는 것을, 10개, 0개가 들어있다는 것을 공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하자.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의 공이 모두 A에 있어야 되고 B에는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공이 5개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1번부터 5번까지 공은 A에 있고 6번부터 10번까지 공은 B에 있어도 돼. 짝수 공들은 A에 있고 홀수 공들은 B에 있어도 돼. 홀수 공들은 A에 있고 짝수 공들은 B에 있어도 돼. 아니면 얘가 1, 2, 3, 4, 10 있고 얘는 나머지 있어도 돼. 아니면 얘는 1, 2, 3, 7, 8, 9 이렇게 있어도 되고 나머지 있어도 돼. 그러면 다시 얘들아 이때 10, 0이 있다는 게 하나의 거시 상태인 거야. 5개 있다는 게 하나의 거시 상태인 거야. 그럼 이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가 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는 몹시 많은 거잖아. 그럼 다시 얘들아 1의 상황과 2의 상황 중에 언제 더 엔트로피가 높은 거라고? 2번이 엔트로피가 더 높은 거라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의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해. 이걸 통계 역학적인 관점에서 엔트로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볼츠만이 주장한 엔트로피 S는 볼츠만 상수 곱하기 로그 함수 곱하기 로그 함수의 밀실 상태의 경우의 수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때 얘들아 밀실 상태의 경우의 수가 클수록 엔트로피가 크다, 무질서도가 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경우의 수가 클수록 우리는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것이 무질서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엔트로피가 높다. 그 엔트로피, 무질서도, 확률이 높은 상태로 자연적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관찰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도 포함해서 진자의 운동이 멈추는 것도 포함해서 마찰에서 물체가 멈추는 것도 포함해서 전부 모든 운동들은 모든 현상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그 방향이 확률이 높은 방향이라는 거야.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클라지우스가 주장한 엔트로피랑 볼츠만이 주장한 엔트로피는 서로 다른 개념일까? 아닙니다. 얘네들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에 클라지우스는 연력학적인 관점으로 이 무질서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얘는 그 각각의 입자들이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클라지우스는 고온에서 방출한 열 에너지와 저온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가 있을 때
이 둘의 합을 계산해보면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고 했잖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클라지우스의 입장에서는 야, 고온에서 열을 방출하고 저온에서 열을 흡수했을 때 이때 저온에서 열을 흡수했을 때 가지는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가 더 많아서 그래 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볼츠만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가 많아인 거야.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 확률이 높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그 고온의 물체가 열을 잃으면 얘들아 고온의 물체가 열을 잃으면 이때 엔트로피 감소하는 건 맞아. 이때 엔트로피 감소해. 무질서도 감소하는 건 맞아. 근데 얘가 감소한 엔트로피보다 이때 저온의 물체에서 똑같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증가하는 엔트로피가 즉 증가하는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가 확률이 더 다양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 둘의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저온에서 증가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거야. 이 미시 상태 경우의 수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념은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드리면 어려운데 혼자 생각해도 어려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엔트로피, 무질서도, 확률,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오늘 연력학 제2법칙이잖아.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변화량은 0보다 크다. 끝. 엔트로피 변화량은 0보다 크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가역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가역과정이다. 여기에서는 열 출입이 없다라고 표현하겠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이야기하려면 가역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얘들아. 우리가 열의 이동에서는 단열이라고 표현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가역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돼. 그래서 87페이지 얘들아 의미 볼 거야. 의미가 많아. 다 똑같은 표현이야. 다 똑같은 표현인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확률이 증가하는 경우의 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일어나요 라는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자연에서는 항상 미시 상태의 수가 더 적은 상태에서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은 상태로 사건이 일어난다. 계속 이야기했던 거지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다시 연력학 제2법칙은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지? 연력학 2법칙은 사건의 방향성,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방향성은 다시 한 번 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우주 전체를 하나의 개로 본다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얘들아 고리개로 본다라고 하는 건 물질과 에너지 출입이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우주는 짱 크잖아 얘들아. 이 우주 짱 큰데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별이 막 탄생하기도 하고 핵융합 반응도 하고 그리고 뭐 충돌하기도 하고 여러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 그럼 이 여러 과정들이 일어났을 때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하나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지만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걸 전체 개로 봤으면 될까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여러 표현 계속 나옵니다. 열은 자발적으로 이동할 때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그래야지 엔트로피 변화량이 0보다 클 거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할 거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야.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무질서도, 엔트로피, 경우의 수, 확률 전부 다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엔트로피나 무질서도나 경우의 수, 확률. 얘들아 당연히 얘네 정의는 다른데 우리가 지금 연력학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 똑같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경우의 수가 증가하는, 확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얘네가 다 대응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역 현상과 연력학 제2법칙 보시면 고온의 물체는 열 방출 엔트로피 감소, 저온의 물체는 열 흡수 엔트로피 증가한다. 근데 이때 이 전체적으로는 엔트로피가
변화량이 0보다 크니까 이 과정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 다음 기체의 확산이 아까 두 개의 상자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얘들아. 두 개의 상자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내가 상자 반통에다만 기체를 채워놓고 이 마개를 열었어. 그럼 마개를 열었을 때 이 기체가 여기다 모여있을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보다는 이 기체가 여기저기 퍼져나가 있을 경우의 수가 더 높을 거니까 그렇게 퍼져나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될까요? 연력학제 2법칙은 이걸로 끝입니다. 얘들아, 근데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이거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너네 그림 좀 보셔야 돼서 89페이지 3번. 이거 열기감 그림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얘들아, 모든 열기관의 모형은 이렇게 그립니다. 스털링 엔진이 됐든 디젤 기관, 가솔린 기관 전부 다 이렇게 그려.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면 고열원이 있고 저열원이 있어. 고열원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할 거고 저열원의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그리고 이 사이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놨지. 걔가 열기관인 거야. 그럼 열기관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됐냐면 고열원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저열원의 열을 방출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순환 과정을 거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고열원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해. 그럼 그 중에 일부는 저열원으로 방출해. 그리고 남은 양은 일을 해줘. 이 개념인 거야. 다시 우리가 앞에서 식을 어떻게 썼냐면 흡수한 열량 빼기 방출한 열량은 한 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이걸 표현을 좀 달리하면 흡수한 열량 중에 일부는 일하고 일부는 저열원으로 흘려보냈어요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고열원으로부터 Q1만큼 흡수하고요, 저열원의 Q2만큼 방출하고요, 이 둘의 차이값만큼 일을 합니다 라는 겁니다. 될까요? 풀이 방식은 앞에서 봤던 과정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 그림이 나오면 높은 확률로 열 효율 물어봅니다. 아니면 엔트로피 문제입니다. 될까요? 그 다음 단진동. 얘들아, 93페이지 단진동. 단진동 완전히 끝내지는 못하는데 이거 개념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진동 개념까지는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단진동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탄성력에 대한 이야기랑 원운동에 대한 이야기 둘 다 할 거예요. 먼저 원운동부터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자. 원운동, 등속 원운동이라고 다 가정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 하는 물체가 받는 힘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심력은 중력, 장력, 수직항력, 마찰력 그 중에 어떤 값도 될 수 있다 그랬고 그 값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이야기하자 했던 거야. 그럼 구심력 F는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로 나타낼 수 있고 구심 가속도의 표현 방법이 다양했잖아. 불러줘. N 곱하기 R분의 V 제곱 좋습니다. 반지름분의 속력의 제곱 이꼴 또 뭐 있었지? 그렇지. RW 제곱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이때 각속도랑 속력에서 우리가 주기나 진동수로도 표현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럼 각속도 한 번 더 갈게요. 각속도는 말 그대로 단위 시간당 회전한 각도를 각속도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럼 이때 주기가 t인 물체의 각속도는 얼마다? t분의 2파이. 한 번 회전하는데 회전 주기가 t라는 거잖아. 그럼 한 번 회전하는데 2파이 회전했겠지. 그리고 진동수를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각속도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었다? 2파이 f로도 나타낼 수 있었다. 될까요? 우리 원운동에서 이런 개념 배웠어. 그리고 탄성력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이를 이제부터는 훅의 법칙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훅의 법칙. 탄성력 F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지? K
x로 나타냈단 말이야. 또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k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용수철이나 고무줄과 같이 탄성이 있는 물체에서 또는 보건력을 가지는 물체에서 내가 물체를 원래 길이 5점에서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게 탄성력이 작용할 거지. 근데 내가 이때 이만큼 늘렸다라고 해볼게요. 이때 오른쪽으로 X만큼 늘렸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한 탄성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왼쪽으로 KX만큼 받을 거지요. 그럼 이때 탄성력의 방향은 항상 변위의 방향과 변형된 길이의 방향과 반대 방향인 거야. 얘네 둘 다 방향 가지는데 둘이 항상 반대 방향이고 그 크기는 비례하더라라는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K는 용수철 상수입니다. 어떤 용수철을 썼는지 용수철이 얼마나 짱짱한지 나타내는 수치로 단위는 뉴턴 퍼 미터입니다. 1m 늘리는데 필요한 힘이 몇 뉴턴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용수철 상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계 법칙 탄성력은 탄성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때만 작용한대. 탄성 한계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네 볼펜에 보면 고무줄 있잖아 얘들아. 볼펜 안에 고무줄이 있는데 이 고무줄 늘리면 다시 압축되고 누르면 다시 튀어오르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얘를 겁나 늘려. 그럼 얘가 제 기능을 해? 못해? 못해. 망가져 버렸지. 그럼 그게 탄성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탄성 한계 이내에서만 성립한다. 자, 그럼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 운동 볼 건데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는 원래 길이를 기준으로 둘게요, 얘들아. 수평면에서는 원래 길이를 기준으로 둘 거고 원래 길이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거지. 그럼 이 중에 속력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였어? 기억날까, 얘들아? 속력의 크기가 최대가 될 때는? 원래 위치지. 그럼 힘의 크기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야? B 또는 A가 되겠지요. 가속도의 크기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야? B 또는 A가 되겠지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힘이랑 변이랑 비례하니까 많이 늘어나 있을 때 그때 가속도랑 힘이 최대이고 원래 길이일 때 속력이 최대이다. 이것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인 거야. 자, 그러면 단진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단진동은 용수철 운동과 같이 평형 위치에서 일정 변이를 가지고 왔다 갔다 운동을 하는 건데 변이에 따라서 비례하는 복원력을 받을 때 단진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복원력을 받아서 단진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단진동 하는 물체는 방금 이야기한 속도라든지 가속도라든지 변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삼각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어. 근데 단진동은 앞에서 이야기한 원운동이랑 짝을 좀 지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원운동의 그림자가 결국에 단진동이랑 똑같습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볼게. 등속 원운동합니다. 그럼 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 운동을 옆에 스크린 세워놓고 그림자를 살펴본 거야. 그림자만 살펴본 거야. 얘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거야.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럼 나는 이 그림자가 뭐야, 얘들아? XY 평면이 아니라 얘의 높낮이만 보이는 거야. 이때 이 X축 운동만 살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가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이때 반지름을 A라고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A인 원을 운동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높이 올라간 지점에 변이가 얼마일 거야? A겠지요. 그럼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겠지. 가장 많이 낮아진 지점의 변이가 얼마일 거야? 마이너스 A인 거야. 이게 단진동의 진폭이 되는 거야. 원운동에서 반지름이 단진동에서 진폭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각 위치마다, 각 지점마다 이때 이 물체가 가지는 변위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 물체가 가지는 변위값. 그럼 물체가 가지는 변위값은 이만큼의 높이를 보겠다는 거야. X값만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각도가 세타일 때 이 물체의 X축 변이를 살펴보자라는 거야. 자, 그럼 이때 X값은 최대값이 A야.
최대값이 a인 거고 현재는 이 값이 얼마냐면 반지름 곱하기 sin 세타야. x는 a sin 세타. 끝이야. 우리는 x축만 본다 그랬지. 그럼 이 물체의 세타에 따른 변이는 a sin 세타로 나타낼 거야. 근데 시간에 따른 변이로 좀 고치고 싶은 거야. 시간에 따른 변이로 고치고 싶어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각속도 회전이는 단위 시간당 회전 각이었잖아. 그럼 이때 세타는 각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값을 각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고쳐서 나타낼게. 시간에 따른 변이로 나타내고 싶어서 그래. 자, 그럼 이제 단진동하는 이 물체의 속도에 대해서도 살펴볼까? 우리는 X축 방향, 즉 연직 방향의 속도만 볼 거야. 근데 혹시 학교 진도가 빨라서 또는 선행을 하셔서 삼각함수의 미분 배우신 분 계실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나요? 오케이, 그러면 안 쓸게요, 얘들아. 미분 수면 빨라서, 미적분 수면 조금 빨라서 그런데 안 배웠으면 안 쓸게요. 자, 물체의 등속 원운동하는 속력을 V라고 할게요. V. 등속 원운동하는 속력을 V라고 할게. 그럼 우리는 이 중에서도 다시 한 번 더 X 성분만 찾아야 된다 그랬지? 그럼 이 속도를 X 성분과 Y 성분으로 분해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 각도가 세타이면 여기 각도도 세타가 되겠지요. 보일까요? 그러면 이때 가지는 속력 V는 V 곱하기 최대 속력 V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단 말이야. 될까? 근데 우리 각속도 이왕 쓴 김에 계속 각속도로 쓸게. 이때 속력 V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코사인 다시 한 번 더 각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혹시 너네 적분은 배웠니?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나오는 거 알지 않니? 이거 적분하면 나와야 돼. 미분 적분이야. 근데 안 배웠으면 몰라도 돼, 얘들아. 몰라도 돼. 진짜 딱 이것만 알고 그냥 편해서 그래. 이거 지금 한 번밖에 안 써.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역학과 에너지를 못하진 않아. 될까? 자, 그럼 마지막 가속도까지만 살펴볼게. 이때 원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가속도는 구심가속도고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할 거야. 그럼 이때 가속도는 우리가 아까처럼 다시 반지름과 각속도로 나타낼게. 그럼 가속도는 A 각속도 제곱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지요. 근데 나는 이 중에서도 X 성분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근데 아까랑 반대 방향이니까 X랑 반대 방향이니까 X에서는 플러스 방향이었는데 X에서는 플러스 방향이었는데 얘는 반대 방향이어서 마이너스를 좀 붙이고 마이너스 A 각속도 제곱 곱하기 사인 각속도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얘가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였습니다. 그 중에 나는 사인 성분만 가져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될까요? 다 왔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때 조금 값이 나뉘겠네. A 사인 각속도 시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A 사인 각속도 시간 그대로 있네요. 그래서 이때 단진동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W제곱 X와 같이도 표현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될까요? 얘들아, 증명 자체는 다 원운동을 합니다. 원운동을 하고 또는 원운동의 변이 하나 구해놓고 다 미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얘네 일단 기말고사긴 합니다, 얘들아. 기말고사긴 합니다. 그래도 난 지금 공부는 하긴 합니다. 공부는 하긴 하는데 기말고사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다 외울 거야, 얘들아. 외워서 바로바로 쓸 거야. 얘들아, 미분 되게 쉬운데 알려줄까? 아니, 자꾸 미분을 모르니까 좀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좀 답답해서. 얘들아,
우리가 보통 미분을 할 때는 무엇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너네가 수학 시간에는 x에 대해서 함수 fx나 y를 미분을 할 거야. 미분, 적분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얘들아 그냥 간단한 개념만 알려줄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f는 v0t 플러스 2분의 1at 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v는 붙어가야 되네. v는 v0t 플러스 2분의 1at 제곱이라고 했고, f는, 미안해. 나 마음이 급해봐. v0 플러스 at, v0t 플러스 2분의 1at 제곱. 나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t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만 할게. 자, 나는 지금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그럼 t만 보면 돼. t 여기 있지. 이게 몇 차? 1차. 이게 몇 차? 2차지. 그럼 우리 미분을 한다는 건 한 차를 깎아 내린다는 거야. 자, 그럼 t의 1제곱 빼기 1이야. 그럼 얼마야? t의 0제곱이지. 그럼 얼마야? 1인 거지. 그래서 v0 나온 거야. 이해될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1을 아래로 숫자 떨어뜨리고 빼기 1 해줄 거야. 될까?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at 제곱이 얘만 보면 되는 거지. t제곱. 그럼 얘 숫자를 떨어뜨려 내리고 t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숫자 떨어뜨려 내려. 얼마 내려와? 2 내려오지. 그리고 빼기 1 해줘. t인 거지. 그러면 2분의 1 at 제곱이 at가 되는 거야. 개 쉽죠? 안 쉬워 얘들아. 이런 식이야. 개념 자체는 이래 얘들아. 개념 자체는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잖아. 그럼 얘는 t의 몇 제곱이야? 0제곱이지. 그냥 없어져. 얘는 t의 몇 제곱이야? 1제곱이지. 그래서 a가 남아. 역으로 가면 적분이야 얘들아. 그래서 얘는 적분상수 더해줘야 되는 거야. 적분상수. 그럼 다시 여기 와봐. 여기에서는 얘들아 이때 사인을 미분하잖아. 그럼 코사인이 돼. 너네가 할 줄 알아. 미분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기울기잖아. 기울기. 도함수잖아. 사인을 미분하면 이때 크고 점점 작아지네? 그거 코사인이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돼. 사인과 코사인은 x축으로 평행이동을 시킨 거기도 하지만 미분관계나 적분관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인 미분해서 코사인 나온 거야. 근데 이때 t 앞에 숫자 붙어 있잖아. 얘네 자체를 우리가 묶어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묶어가지고 다시 나타낸단 말이야. 근데 얘 자체를 미분한 거니까 여기에 앞에 붙어 있는 이 w를 다시 한번 밖으로 꺼내서 곱해준 거야. 그럼 다시 얘들아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코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해볼까? 코사인 미분하면 여기 0에서 시작해요. 마이너스 되지. 그럼 얘 뒤집은 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코사인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사인 된 거야. 그럼 A 오메가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WT였는데 이때 얘 W 한 번 더 곱해준다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A W 제곱 사인 WT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알면 쉬워 얘들아. 근데 너네가 지금 사실 미분이나 적분을 이런 식으로 사실 이따위로 공부할 게 아니야. 미분 적분을 이따위로 공부할 게 아닌데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게 거부감이 너무 심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는 있는데 개념 자체는 사실 이렇습니다. 사인과 코사인, 코사인과 사인은 미분과 적분 관계에 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공식들이 있잖아. 이거 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 보면 사실 닮은 꼴이거든. V0A, V0A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 닮은 꼴인 이유가 미분 적분 들어가서 그렇고 너네 적분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 들어가는 친구들은 실제로 계정 교육 과정에서 이거 적분 나옵니다. 적분에 활용해서 이거 그대로 나올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될까요? 물리선택 안 한 애들은 개손해지, 개손해. 우리 개이들이지, 개이들. 될까, 얘들아? 자, 그래서 주기까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운동의 주기를 나타내고 단진동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한 번의 주기인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게 한 번의 주기인 거고 주기 T는 뭘로 표현하지? T는 각속도분의 2파이로 나타낼 수 있지요. 각속도분의 2파이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내가 이 각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는 마이너스 각속도 제곱 곱하기 X이다라고 했잖아. 그럼 F는 MA로 표현을 했을 때 이때
복원력을 받아야 돼. 아까 후계 법칙 했던 것처럼 탄성 용수철처럼 항상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을 받아야지 이렇게 단진동을 하거든. 그래서 알짜임이 마이너스 kx인 거야. 복원력인 거야. 힘의 크기가 변위의 크기에 비례하면서 힘과 변위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야. 이꼴 질량 곱하기 각속도의 가속도는 단진동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각속도 제곱 곱하기 x의 변이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야. 그럼 일식에서 얘들아, 일식에서 x가 그대로 사라지지요. 그럼 각속도는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루트 질량분의 용수철 상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값을 여기에다 다시 한 번 더 넣어보면 진동 주기는, 단진동의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과 같이 표현을 해. 일식 어차피 너네 까먹을 거라 여러분이 기말고사까지 기억할 거라고 크게 기대하진 않아. 얘들아 대신에 의미는 봐줘야 돼. 의미는 봐줘야 돼. 이때 단진동 하잖아.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서 단진동 하는데 생각해봐. 질량이 커. 매달려 있는 물체가 무겁단 말이야. 그럼 빨리 왔다 갔다 할까? 천천히 왔다 갔다 할까? 천천히 왔다 갔다 하겠지. 주기가 길다는 거야? 짧다는 거야? 길다는 거야. 질량이 클수록 주기가 길어진다는 거야. 이해될까? 자, 그리고 이때 용수철 상수가 작다는 것은 용수철이 잘 늘어나고 잘 압축된다는 거야. 헬렐레 하다는 거야, 얘들아. 흐르르르 생긴 게 용수철 상수가 작은 거야. 짱짱한 게 용수철 상수가 큰 거야. 1m 당기는 데 힘이 많이 드는 거야. 근데 용수철 상수가 작아. 용수철이 헤헤 하고 힘이 없어.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를 빨리 할까 천천히 할까? 천천히 한다는 거야. 그 의미인 거야. 이해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주기는 물체 질량과 비례상수 또는 용수철 상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구나. 그러면 진폭이랑은 상관이 있어 없어 얘들아? 얼마나 늘렸는지 얼마나 압축됐는지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내가 A만큼 늘려서 단진동을 시켜도 2A만큼 늘려서 단진동을 시켜도 주기는 똑같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들아 A만큼 늘렸을 때랑 2A만큼 늘렸을 때 중에 언제 역학적 에너지가 더 크니? 2A만큼 늘렸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더 크지요. 그러면 원점에서 운동 에너지 언제 더 크니? 2A일 때 더 크지요. 원점의 속력 언제 더 빠르니? 2A일 때. 그때는 얘들아 2A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 똑같은 주기로 갔다 와야 되잖아. 똑같은 용수철이라면 더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될까요? 더 재밌는 단진자는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얘들아 여기까지는 여러분 개념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진동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원운동도 원운동을 어려워해서 단진동을 어려워하는 거거든. 두 개 공식 다시 한번 더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연력학 문제 꼭 푸시고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오답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험 안 치신 분들 계신데요. 시험 안 치신 분들, 시험 못 치신 분들 쌤한테 OMR 보내줘. 뒤에 바로 수업 있어서. 성재랑 재원이랑 둘 다